조선판 바디스와핑 재판. 두 남자의 몸이 바뀌었다. 판관이 포기한 재판. 조선시대의 재판관이 판결을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형조의 당상관들도 불렀습니다. 의금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성리학 경전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억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세상의 법으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남자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1400년대부터 1600년대 사이 조선 광해군 시절의 문인 유몽인이 직접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 어우야담, 조선시대 가장 방대한 야담집입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유몽인은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 또는 믿을 만한 출처가 있는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판 바디스와핑.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남자입니다. 편의상 한 명은 갑이라 하고 한 명은 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은 한양에 사는 중인 신분의 남자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살았고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을은 같은 마을에 사는 하층 양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안면은 있는 정도,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전염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쓸어버릴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방역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치료 수단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집안에 격리되어 낫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갑도 을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깨어났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내가 아니다. 갑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기와집이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허름한 초가집 천장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농사꾼의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가게 일을 하는 손이라 이렇게 굵지 않았습니다. 갑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가에 걸린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 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초가집이 아니라 번듯한 기와집 천장이었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겁고 살이 더 쪄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을 봤습니다. 갑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을의 몸속에 있는 갑은 을의 집에서 뛰쳐나왔고 갑의 몸속에 있는 을은 갑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몸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내 안에 있는 거냐? 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이 낫는 과정에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합니다. 몸 밖으로 나와 떠다니는 느낌, 어딘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잘못된 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몸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안에 재산, 어머니, 몸이 바뀌었다는 충격이 가라앉아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습니다. 갑의 아내와 자식들은 지금 을의 몸을 한 사람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 있는 것은 을이지만 겉모습은 갑입니다. 을이 갑 행세를 하면 갑의 가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대로 갑은 지금 을의 몸으로 을의 어머니 앞에 서 있습니다. 을의 어머니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갑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갑의 가게와 재산은 법적으로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의 몸은 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을이 갑 행세를 하면 갑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갑은 을의 가난한 몸 속에 갇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관계가 정반대였습니다. 을 입장에서는 지금 갑 행세를 계속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몸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갑이 말했습니다. 내 몸 돌려줄 테니 내 몸 돌려달라. 을이 말했습니다.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아에 가서 재판을 청하자. 재판 판관의 혼란. 두 사람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판관 앞에 꿇어앉아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판관은 처음엔 웃음을 참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무슨 사기를 꾸미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바뀌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두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판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의 몸을 가진 을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보아라. 을이 대답했습니다. 갑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갑의 몸을 가진 을은 갑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갑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을의 몸을 가진 갑에게 물었습니다. 을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 갑이 대답했습니다. 을의 어머니 이름을, 사는 곳을, 건강 상태까지. 판관이 직접 을의 어머니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을의 어머니는 을의 몸을 한 갑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확인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어릴 때 강가에서 다쳐 흉터가 생긴 곳이 어디냐? 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을의 몸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왼쪽 발목 안쪽입니다. 어머니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판관은 사흘 동안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몸에 있는 기억을 테스트했습니다. 가족들도 불러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진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관 앞에 남은 문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갑의 아내는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갑의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을의 어머니는 누구를 아들로 섬겨야 합니까? 몸이 기준입니까? 정신이 기준입니까? 성리학의 딜레마 법이 닿지 않는 곳. 판관은 형조에 보고했습니다. 형조 당상관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체계는 성리학에 기반했습니다. 모든 사회관계는 명분과 예법으로 규정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섬깁니다. 재산은 가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명분이 충돌합니다. 갑의 아내는 갑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가? 갑의 몸을 따라야 하는가? 성리학적 관점에서 혼인은 두 몸의 결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의 몸을 가진 을이 갑의 아내와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내 입장에서 이미 모르는 남자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요. 반대로 정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갑의 정신은 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을의 몸을 한 사람과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몸이니까요.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재산은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요? 을의 어머니는 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을 아들로 섬겨야 합니까? 을의 몸을 가진 사람을 아들로 섬겨야 합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조 당상관들은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결문은 이랬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여 해결하라.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동시에 가장 솔직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관이 포기한 것입니다. 결말 두 사람이 선택한 것. 판결을 포기당한 두 사람은 다시 스스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몸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상대방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을은 갑의 몸으로 갑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갑의 아내와 살고 갑의 가게를 운영하고 갑의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갑은 을의 몸으로 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을의 어머니를 모시고 을의 이웃들과 살고 을의 가난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기록에는 그 이유가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시 바꾼다 해도 이미 서로의 기억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을은 갑의 삶을 살면서 갑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갑은 을의 삶을 살면서 을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유몽이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이 그러한 것 중 하나이다. 판관도 형조도 성리학도 답을 내리지 못한 사건. 하지만 두 당사자는 답을 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삶으로. 마무리 이야기가 오늘 전하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갑이었다면 을의 가난한 몸을 받아들였을까요? 을이었다면 부유한 갑의 삶을 포기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을의 입장에서 갑 행세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우야담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스스로 신고했고 법이 포기한 뒤에도 양심으로 합의했습니다. 4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묻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몸인가? 내 기억인가? 내 관계인가? 현대 과학도 아직 의식과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조선의 판관이 사흘을 고민하다 포기한 질문을 우리도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몽인의 말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익명의 장학금을 보낸 사람, 그리고 그것이 끊긴 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난 마을 노인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